제 사연은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 저 셋이 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 아빠에 대해 말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아빠는 우리 집의 든든한 기둥이었고 늘 가족을 위해 일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아빠가 다니시던 직장이 부도가 났고 아빠는 가리는 것 없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모습도 180도 변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그맘때쯤부터 돈에 완전히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종종 주시던 용돈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학교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는 데에도 하나하나 얼만지를 따지셨습니다. 준비물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항상 짜증 섞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외에 용돈을 달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제가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것도 다 돈이고 매번 얻어먹을 수도 없어서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저도 나름대로 비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준비물 사고 남은 돈 있거나 엄마가 아빠 몰래 조금씩 용돈을 주시면 따로 숨겨뒀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기도 하고 갖고 싶은 걸 용돈 모아서 친구들처럼 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매번 허락을 받고 돈을 쓰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화가 난 목소리로 절 불렀고 아빠에게 가보니 제 비상금 봉투가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아빠는 따로 비상금을 만든 제가 집안에 도둑이나 다름없다고 절 몰아세웠어요. 뒤에서 이렇게 돈 빼돌리는 건 도둑이나 하는 행동이라고요. 덩달아 제게 용돈을 주신 엄마까지 그날 아빠의 분노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아빠는 저랑 엄마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있으니까 다 아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요샌 일자리도 많이 없어서 굳은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쓰는 모든 돈을 정확히 어디에 썼는지, 아빠가 주신 돈에서 잔돈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 금액이 안 맞으면 용돈은 받을 수 없었고요.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감시해야겠다고 하면서 엄마한테도 가계부를 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짜증나고 화도 났는데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시다가 힘들어진 거라고 매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이젠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가족이 좀 넉넉했으면, 아니 저라도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아빠가 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할까 생각도 드는데 현실적으로 전 아직 미성년자고 일하는 것까지 들키면 정말 영영 아빠랑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빠가 집안의 생활비를 벌어다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해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가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정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화도 나요. 그런데 아빠를 그렇게 만든 게 저 때문인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아빠를 벗어나면 더 경제적으로 답 없는 상황이 닥칠 게 뻔하고 괴로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면서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엄마 앞에서 저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까요? 일단 엄마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항상 밥 먹을 때 제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보통에서 통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적게 먹어라 하는 식으로요. 항상 제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어디가 어떻게 찐 것 같은지를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이젠 저도 제가 살쪘나 싶기도 하고 점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제 선물을 사왔다면서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엌에 가보니 식탁에 한가득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마한테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이라면서 오늘부터 챙겨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헬스장도 미리 끊어놨으니까 운동이랑 병행해서 한번 다이어트 도전해보라고요. 저는 너무하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처음으로 화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너무 상심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엄마는 다 너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라고 신경 쓴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건 없지 않냐면서 엄마는 오히려 어릴 때 아무도 자기 건강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 제일 건강하고 예쁠 수 있게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죄송해지기도 하고 살 빼는데 지원받고 싶은 건 다 해달라고 하라는데 정말 엄마가 절 염려하셔서 하는 말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점점 그래 솔직히 지금 좀 살찌긴 한 것 같아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다이어트 보조제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엄마가 비싼 돈 들여서 사준 건데 싶어서 진짜 열심히 챙겨 먹었고 너무 피곤한 날에도 헬스장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점점 음식만 보면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상심했던 엄마 얼굴도 떠오르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제가 뚱뚱해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보조제를 그만 먹고 싶다고도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또 섭섭해하셨어요. 애초에 제가 날씬했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살을 빼보라고요. 엄마는 항상 자기만큼 절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누가 더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냐고요. 또 마음이 약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후에도 계속 보조제를 챙겨 먹고 헬스장에 나갔어요. 나중에는 먹은 걸 중간에 토해내기도 했고요. 조금이라도 많이 먹은 날은 실망하는 엄마 표정이 계속 떠올랐고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엄마가 화내실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도 힘드실 것 같고 애초에 제가 뚱뚱하고 못나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살이 찔까봐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가족은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던데 이런 고민 한마디도 엄마에겐 할 수가 없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고 잘 지내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기분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연들에서 보듯 폭력의 유형들은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각각 폭력들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적 유형과 성적 유형이 같이 나타날 수도 모든 유형의 폭력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폭력의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폭력임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통제적 유형이나 정서적 유형과 같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의 유형들을 살펴봄으로써 폭력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가스라이팅이 수반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은 심리학 용어 중 하나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의 생각을 조종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뜻해요. 상대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지속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상대의 결정이나 행동을 폄하해서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할 때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가스라이팅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를 망치고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건 바로 너라면서 피해자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모는 것이죠.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정말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죠. 나아가 가해자의 말이 다 맞다고 여기게 되고요. 또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에 포함됩니다. 혹은 상대의 약점을 잡아 통제하는 방식도 있죠. 예를 들어 넌 너무 사치스럽고 경제관념이 없어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 돈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것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을 수반한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리적 통계를 받게 될 수 있어서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필요가 있어요. 다음 영상을 보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6살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와 사귀고 있는 A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분명 절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까요? 제가 모자란 걸까요? A와 만난 지는 80일째.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A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영화 보기로 한 날이었어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한창 놀고 있는데 A한테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재밌게 시간 보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조금 지나서 또 A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노느라 그 메시지가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A는 화가 났는지 답장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미안하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걱정됐다는 A의 말을 들으니까 다 저 걱정돼서 그랬다는 건데 괜한 일로 A를 걱정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주말에는 A랑 꼭 좋은 시간 보내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A랑 데이트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A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옷도 진짜 신경 써서 입었고요. 오늘 꼭 A의 마음을 풀어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만나자마자 나 오늘 어때? 하고 물어봤는데 A는 뭔가 떨떠름한 말투로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표정도 뭔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그날 우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역시 A가 너무 최고다 싶었죠. 그런데 헤어지기 직전에 A가 제 옷차림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뭐 하나 말해도 되냐고. 솔직히 오늘 옷이 너무 신경 쓰인다고요. A의 옷차림 지적, 솔직히 썩 기분 좋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A를 만나 옷에 대한 지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내 옷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친구들은 다 어울린다고도 했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A가 친구들한테 우리 이야기도 하고 다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제 친구들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냐면서 자기는 진짜 절 생각해서 한 말이고 그날 지나가던 애들이 다 저를 쳐다봤었대요. 그게 좋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A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그 후로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조용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이대로 영영 A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건 아닐까 겁도 났고요. 저는 A가 좋아할 만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전송했어요. 그제서야 A한테 답장이 오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라고. 친구들한테는 앞으로 우리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저와 A는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A와 보내는 시간이 좋았어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때는 A의 연락을 못 받을까봐 늘 불안했고 시간이 나면 A랑 보내느라 점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갔어요. 점점 입는 옷도 A가 싫어할 만한 건 입지 않았고요. 이런 점 하나만 빼면 모든 게 좋은 연애인데 저는 왜 점점 할 수 있는 말이 줄어드는 기분일까요? 저에게는 3년째 과외 중인 과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저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공부에 진짜 재능이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 중에 제일 자기 말을 잘 이해한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진짜 다른 애들보다 더 신경 쓰게 된다고도 하셨어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뭔가 제가 특별해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부모님과의 싸움이나 친구들과의 갈등,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셨어요. 진짜로 저한테 형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숙제를 안 해간 날이 있었어요. 다음에 숙제 못한 부분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은 제가 안 푼 문제집 장수만큼 손바닥을 맞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으로 실망했다고 하시고 자기도 저를 때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매를 둘 수밖에 없던 거였고 그래도 부모님이 알면 너무 걱정하실 테니까 이 이야기는 부모님께 비밀로 해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절 때리셨어요. 숙제를 안 해서, 수업 시간에 졸아서, 대답을 느리게 해서, 시계를 쳐다봐서. 점점 과외 시간이 다가오는 게 괴로웠어요. 하지만 또 항상 그러신 것도 아니고 다시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하셨어요. 진짜 신경 쓰니까 이렇게라도 해주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루는 손바닥 맞는 게 너무 아파서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맞는 건 싫다고 용기 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 그게 싫으면 그냥 과외를 그만두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자기를 만난 이후로 성적이 오른 건 사실이지 않냐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성적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본인 덕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자기한테 크게 감사할 거라고요. 다시는 자기만큼 저를 생각하는 선생님은 못 만날 거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성적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그냥 떠나시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다 제 잘못으로 느껴져요. 제가 항상 맞을 행동을 자처하는 것 같고 저도 너무 괴로운데 선생님이랑 관계를 끊어내지도 못하는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